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느 모임에 가나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내년 대선에 여야 대표 선수, 대선 후보가 누가 났을 것 같으냐. 그 다음 내년 3월 대선에 여야 어느 쪽이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하느냐.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이 정치 판세를 바탕으로 누가 대선 후보로 나서고 어느 쪽이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느냐,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이 시점에서는 윤석열과 이재명이 여야 대선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요즘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지조차 애매할 정도로 국민의힘 이준석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쪽의 사람들과 아주 활발하게 만나고 수시로 만나고, 또 오늘 아침에는 경향신문이죠. 경향신문에서 자신을 둘러싼, 처가를 둘러싼 많은 의혹, 그 다음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아왔던 그 속사정, 내용 모두를 털어놓는 인터뷰를 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마찬가지로 어제로 이제 민주당의 예비 경선이 끝이 났죠. 이재명도 지난 예비 경선에서는 사이다 발언, 사이다로 유명했던 이재명이 이제 고구마로 변했다. 왜 고구마로 변했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현재로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당에서는 이재명,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세론, 또 후보로, 대선 후보로 최종 선택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치적 예상을 하면서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상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얼마나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이겠죠. 먼저 야권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야권 전체의 대선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이 야권의 대선 단일 후보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큰 관건은 국민의힘과 어떻게 연대하느냐. 또 하나는 윤석열을 둘러싼 그 많은 의혹들, 이 의혹은 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집권 여당이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서 엄청난 화력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느냐라는 이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할 것이냐, 입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바로 김종인 전 위원장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며칠 전에 한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이 현재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오는 연말쯤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재보궐선거,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와 오세훈이 했던 그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 그 과정을 모델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을 놓고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이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저는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협박성 최후 통첩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함에 있어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처럼 투트랙으로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많은 후보들, 지금 10명이 훌쩍 넘는 후보들은 사실상 투트랙을 바라고 있죠. 국민의힘 있는 후보들끼리 지금 경선을 해서 뽑고 난 다음에 당 바깥에 있는 후보들과 최종 후보 단일화를 하는 과정, 이걸 국민의힘 후보들은 사실은 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없다면 이 최종 후보 단일화는 어려워집니다. 그게 어려워지는 것이 지난 4월에도 보셨다시피 국민의힘의 후보가 뽑히고 나면 이게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국민의힘은 어떤 경우에도 후보를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제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현실성이 높다라고 보는 다자구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또 현재 집권 여당인 권력을 쥐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다자구도를 획책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다자구도로 갔을 경우에 지금 야권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자구도로 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다자구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다자구도로 가는 이 유혹을 떨쳐내고 최종 12월에 마지막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해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후보가 후보를 양보할 듯
자신이 헌신한다는 것은 그 캠프 모두가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지는 대목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니까 김종인이 윤석열이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에 굳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다. 오는 11월, 12월에 최종 야권 후보 단일화 작업을 하면 된다. 이 말은 거꾸로 되짚으면 그 상황이 되면 윤석열이 만약에 국민의힘 바깥에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최종 야권 단일 후보로 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고 굉장히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고 다자구도로도 갈 수 있다. 이 사실상 윤석열에게 최후 통첩성 협박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양측이 서로 많이 연락을 하고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곧 윤석열이 김종인을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될 테고 김종인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굳이 국민의힘에 일찍 들어가야 된다라고 독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입장에서는 지금 야권의 전체 대선판을 자신이 기획하고 핸들링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의논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김종인이 이제 윤석열에게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만나러 와라 라고 하는 통첩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뭐 누가 뭐라든 김종인은 지금 야권 전체에서 아니면 지금 여야 전체를 통틀어서 정치 판세를 읽는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윤석열은 곧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윤석열이 이제 경향신문에 오늘 쏟아내다시피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인가 라고 되묻고 자신의 부인은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이런 사람이 술집에 가서 이상한 짓 했다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씨는 새벽 2, 3시까지 책을 읽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쉴 틈 없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교수도 했고 석사 학위도 2개나 받았는데 이런 일을 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인 김건희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은 억울하다라고 말한 그 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을 하긴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반박을 한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런 정황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 억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이게 논란이 되어 왔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그 장모와 사업적으로 굉장히 불화를 겪으면서 20년 동안 소송전을 해온 그 정모 씨, 정대택 씨죠. 전대택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서 10년 동안 시달려 왔는데 이걸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간접적인 정황을 통해서 부인과 같이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은 또 다른 이야기,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얼마나 탄압을 받았느냐, 추미애와 같이 동반 사퇴하라는 압력도 받았다. 또 원전 수사를 놓고 아주 노골적인 압박을 받았고 원전 수사를 저으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 이게 가시화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검찰총장으로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걸 느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줄리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밝힌다 하더라도 이 대선 전국에서 그게 깨끗하게 해명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밝히기도 굉장히 힘든 사안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마녀 사냥식 같은 거죠. 너 마녀 아니냐? 아니다 라고 하면 마녀가 아닌 걸 입증해봐라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밝히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은 또 처가의 부분, 장모는 구속이 되고 지금 부인은 또 박사 학위 논문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주식 투자 부분, 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서 윤석열은 정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장모 일 더 나아가서 처가에 관계되는 일은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처가와 관련된 이런 많은 의혹들에 윤석열이 검사로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게 지금 1차적인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라고 해도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처가 관리라고 해야 하나요? 이 처가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도덕적인.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건데 윤석열은 여기에 대해서 과거 국회에서 또 인사청문회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늦게 결혼을 한 만큼 처가의 재산 형성 과정 이런 데 크게 관심이 없고 처가 부분과 자기가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그 지금 입장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모 문제는 장모 문제다. 법 적용은 누구에게나 엄정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부인의 부분도 이런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국에서 처가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뭐 도의적 책임 이런 부분들은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법적인 문제는 선을 긋고 가겠다. 이걸 윤석열 총장은 분명하게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잘 대비가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그러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장애물을 돌파했다라고 많이 얘기들 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처가 쪽의 여러 가지 의혹, 그 재판, 수사에 대해서는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긋고 그로 인한 도의적인 책임은 안고 대선 전국에서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밝힌 셈입니다.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자신을 둘러싼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 부인 김건희 씨의 그 박사학위 논문 지금 국민대학에서 아주 엄정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또 역공을 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미애나 뭐 정세균 학위 논문도 검증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역공을 폈습니다. 추미애나 정세균의 학위 논문은 이미 뭐 오래전에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또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얼마나 탄압했는지에 대해서 하나 둘씩 이렇게 공표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각을 세우면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탈원전을 비롯해서 경제정책 부분, 아마 부동산 부분, 청년 일자리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과 아마 대립하고 날카롭게 각을 세우면서 자신의 이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해가는 방식으로 정치 행보를 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현재 부친상을 당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기대가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말 뭐 파도 미담만 나온다. 지금 돌아가신 그 부친도 6.25 전쟁 영웅이었다고 합니다. 윤석열과는 달리 굉장히 이렇게 검증돼야 될 부분도 적고 굉장히 미담도 많고 그 다음에 윤석열과 달리 국민의힘에 곧바로 입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최재형 원장이 또 굉장히 정치적인 의지를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고 또 정치인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워낙 좋은 이야기들만 많이 나와서 제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의 우려는 이거였죠.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대체 정치의 접목을 잘 할 것이냐, 정치적인 맷집, 정치적인 근육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제 10여일쯤 됐는데 윤석열 총장은 그런 대로 합격점이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제 정치권에 나와봐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건. 이런 건 정말 뭐 정치권에서 경륜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만나서 식사해보면 그런 정도는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권에 나와봐야 그래도 한 10일이나 보름은 지나봐야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걱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언론에 이렇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 과거 누구 예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도덕성과 능력, 정치적 능력 이 두 가지가 겸비돼야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어느 한쪽이라도 흠이 나면 굉장히 상처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미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상처, 데미지는 커지는 법이거든요. 뭐 반기문이나 뭐 안철수나 누구 예를 들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다라는 것, 걱정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에 등판하고 난 뒤에 그래도 한 일주일이나 10일은 지켜본 뒤에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흐름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곧바로 윤석열의 대안으로 되기에는 지금 현 상황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야권의 단일 후보로는 누가 되겠느냐. 현재로서는 윤석열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 윤석열이 자신을 둘러싼 많은 이 검증, 의혹에 대한 검증 부분을 정면 돌파로 뚫고 나가고 그 다음 국민의힘과는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의힘의 그 경선 열차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걸 보입니다. 그 놓치기 전 어느 시점에 국민의힘과 연대 합류한다면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여권에는 이재명 대세론이 유지가 될 것이냐. 이재명 대세론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 결국 이낙연입니다.
이낙연이 최근 들어서 민주당 내에서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있고 아마 이낙연, 정세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후보 단일화 작업이 아마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 단일화 작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반 이재명의 후보 단일화. 뭐 반바지 동맹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이 반 이재명 후보 단일화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그 다음 민주당은 또 최종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만약에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반 이재명에. 그럴 경우에 어떤 변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지난 예비 경선에서 좀 고구마가 된 그동안처럼 순발력 있는 모습을 못 보여준 것은 이재명의 계산이 깔렸다고 보는 것이죠. 이재명이 예비 경선, 본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권 전체의 원팀 이 기조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이재명이 자신의 대세로는 이제 굳어졌다라고 자신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원팀으로 안고만 가면 된다. 이 대깨문들이 반발하더라도 그걸 자기가 어느 정도 포용하고 정말 극렬한 대깨문들은 버리고 가더라도 다 포용하는 것이 자기는 지금 중요하다. 자기의 대세로는 이미 굳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많은 분석들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폭정, 이 폭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이낙연의 지지율이 비록 조금 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세론을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후보가 뽑히고 나면 그 후보는 이제 문재인 정권과 완전히 차별화를 가져가야 한다. 정권 교체와 비슷하다는 식으로 홍보를 해가야 된다. 이제 문재인 정권을 완전히 밟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이재명이 훨씬 낫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전체적인 대선 전국의 상황에 가장 맞는 사람이 이재명이다라는 부분이죠. 이재명은 뭐 언제든지 문재인 정권과 완전히 선을 긋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스타일의 뭐 문재인 정권을 자신이 심판하겠다고까지 나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많은 중도층의 국민들은 헷갈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기존의 뭐 보수 진보 하는데 이 기존의 보수 진보를 단단히 지지층을 엮은 다음 중도층 확장이 좋으냐 아니면 중도층을 직접 겨냥한 선거 전략이 옳으냐 이런 논쟁들은 언제나 있어 왔죠. 근데 이번에는 중도층을 직접 겨냥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지금 유력한 윤석열, 이재명 모두가 이 중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에서 지지가 떠난 사람들이 이재명으로 가고 이재명에서 지지를 포기한 사람이 윤석열로 오는 이런 두 사람이 지금 적대적 공생관계를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어차피 문재인 정권을 밟고 가야 된다는 점에서 이낙연보다는 이재명 쪽으로 결국은 막판에 쏠림 현상이 올 것이다. 이런 대목에서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 그 친문, 대깨문들의 어떤 후보 단일화, 몰아주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단순히 지지율만이 아니고 이 대선 전국에서 민주당이 처해 있는 상황,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세론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도 자신을 둘러싼 뭐 김부선이라든지 형수 쌍욕에 대해서 얘기를 한 셈입니다. 이거 오래된 문제여서 뭐 더 이상 밝힐 수도 없고 또 밝혀봐야 이 의혹,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차피 안고 뚫고 간다. 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싼 그 의혹을 안고 그대로 가면서 대세론을 형성해 갈 것이다. 마지막에는 이제 문재인 정권 심판론까지 나올 수도 있다. 또 당을 바꿀 수도 있다. 적대적 공생관계, 너무 서로 닮았다, 너무 서로 또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재명과 윤석열을 놓고 말이죠. 여야 대표 선수는 이재명과 윤석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러면 누가 이기게 될 것이냐. 그 예상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 심판입니다. 문재인 정권 폭정을 심판해야 하는데 그 심판하는 주역으로 이제 윤석열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윤석열의 대선 전략 또 야권 전체의 대선 전략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자신의 입으로 얘기한 부분입니다.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이 부분에 전략을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탄핵을 받아야 되는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렸다. 국정 수행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탄핵을 받아야 될 문재인 정권이 지금 현실적인 여건상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 대선은 문재인 정권 탄핵입니다. 내년 대선의 의미는
그래서 윤석열이 얘기하는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게 위험한 막판 후보 단일화 이렇게 전략을 짜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야권 모두가 원팀이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번 선거는 말만 선거이지 정확하게는 문재인 정권 탄핵, 문재인 정권 심판, 압도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 지금 그런 일을 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국민의힘의 당대표입니다.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 요구가 있죠. 비판도 있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너무 언론에 나오지 말고 정말 숨어서 헌신하는 자세로 자신이 야권 전체의 통합, 야권 후보 단일화, 문재인 정권 교체에 미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후보들을 내세우고 뒤에서 그런 물밑에서 많은 작업들 자신이 좀 희생하면서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그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죠. 근데 이준석이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이준석은 자신의 방식대로 하겠다. 이준석의 정치적 경험으로 보건대 또 물밑에서 그런 작업을 잘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은 이준석의 방식대로 지금 이제 이준석의 그 말의 수위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안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은 이준석의 방법대로 이렇게 압도적인 정권 교체, 문재인 정권 실질적인 탄핵, 내년 대선을 그런 판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전략을 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내년 대선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고 또 어쩔 수 없이 막판 야권 후보 단일화 작업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전체 전략의 그림은 그렇게 압도적인 정권 교체 쪽으로 짜가야 한다.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